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보현사라는 작은 사찰에서 수행하는 비구니 혜정입니다. 19살에 출가를 결심하고 이곳에 들어온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깊은 산속 고요한 사찰에서 하루하루 수행에 전념하며 지내던 어느 봄날,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날 아침은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새벽 예불을 마치고 사찰 뒤편 텃밭에서 봄나무를 캐던 중 갑자기 찾아온 어지럼증에 쓰러질 뻔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입맛이 없고 속이 메스꺼웠지만 단순한 체력 저하로만 생각했습니다. 수행 생활이 때로는 육체적으로 고됐으니까요. 주지 스님인 월정 스님께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방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복사꽃이 바람에 흩날리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그 분홍빛 꽃잎처럼 제 삶도 흩날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혜정아,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구나. 무슨 일 있니? 월정 스님의 따뜻한 물음에 저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수행자로서의 제 모습과 한 여성으로서의 제 모습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월정 스님의 권유로 산 아래 의원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의사는 제게 예상치 못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임신 4개월이라고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수행자의 길을 택한 저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의원에서 나와 혼자 강가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뱃속에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찰로 돌아가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앞으로 제 삶은 어떻게 될지 두려웠습니다. 수행자의 옷을 벗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 아이를 포기해야 할까요? 강물이 흐르는 소리만 들리는 고요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마음을 다잡고 사찰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수행의 길을 선택했지만 결국 한 사람의 여성이기도 했습니다. 제 안에서 자라는 새 생명과 함께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출가하기 전 제 삶, 그리고 떠나온 사랑에 대한 기억들이 말입니다. 출가하기 전 저는 민서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21살 대학교 3학년이었던 저는 미술을 전공하며 화가의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만난 태우는 같은 미대 선배로 조속과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첫눈에 반한다는 말이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정말 그랬습니다. 저의 출가는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불교에 관심이 많았고 대학에 다니면서도 종종 템플스테이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대학 3학년 여름방학 가족여행 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모두 잃었습니다. 유일한 혈육인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저를 깊은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을 때 태우는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제 곁을 지켜주던 날들, 말없이 손을 잡아주던 시간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우리는 가까워졌고 어느새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삶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태우는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고 마침내
프랑스 파리의 미술학교에 합격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우리는 마지막으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별이 쏟아지던 그 밤에 우리는 서로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약속과 함께 태윤이 떠난 뒤 저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학교에서는 제 작품이 표절 의혹을 받았고 결국 한 학기 휴학을 결정했습니다. 억울했지만 맞설 힘이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없고 태윤도 없는 세상에서 저는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그 즈음 우연히 보현사 템플스테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간의 프로그램이었지만 그곳에서 저는 오랜만에 평온을 느꼈습니다. 월정 스님의 가르침은 제 마음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주었습니다. 템플스테이가 끝날 무렵 저는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세속의 아픔과 집착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혜정이라는 법명을 받고 수행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의 죽음과 태윤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을 잊기 위한 도피처로 출가를 선택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정한 수행의 의미를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안에 자라고 있는 이 생명은 제가 떠나온 과거와 현재의 수행 사이에서 갈등하게 만들었습니다. 월정 스님은 제가 출가할 때부터 무언가 마음의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도 제 과거에 대해 캐묻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지켜봐 주셨고 때로는 말없이 차 한 잔을 건네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스님께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의원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한 날,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뒤척이며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만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예불 시간, 평소보다 일찍 법당에 들어갔습니다. 텅 빈 법당에서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마르고 난 후에도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제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몸 안에서 자라고 있는 또 다른 생명의 존재를 실감했습니다. 예불이 끝난 후 월정 스님께서 저를 찾으셨습니다. 사찰 뒤편 작은 정원으로 함께 걸어가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혜정아, 어제 의원에 다녀왔지? 무슨 일인지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깊은 호흡을 한 뒤 저는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출가 전 태윤과의 관계, 그가 떠난 이유, 그리고 지금 제가 임신 중이라는 사실까지. 이야기를 하는 내내 부끄러움과 죄책감으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수행자로서의 계율을 어긴 것, 그리고 모두에게 실망을 안겨준 것에 대한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말을 마친 후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원에 핀 들꽃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고 멀리서 산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월정 스님께서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수행자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은 아니란다. 우리는 모두 배우고 성장하는 중이지.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느끼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거야. 스님의 말씀은 저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속에 쌓여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혜정아,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 보았니? 아이를 낳고 싶은지 아니면 다른 길을 원하는지
이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수행자로서의 삶을 계속하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아이와 함께하는 삶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태훈과 함께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구나. 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어. 차분히 생각해 보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나와 절의 다른 스님들은 너를 지지할 거야. 그날 이후로도 여러 번 구토와 어지럼증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아침 예불 시간에는 더 심했습니다. 배가 아직 눈에 띄게 불러오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제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에는 종종 태윤의 꿈을 꾸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저를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잠에서 깨어보니 제 배가 조금 더 불러와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을 들어 올려 배를 보니 이제는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막연하게만 느껴지던 생명이 실제로 자라고 있다는 사실에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영영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다른 결정을 내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태윤에게 편지를 쓰듯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편지를 쓰듯이, 그리고 과거에 제 자신에게 편지를 쓰듯이 모든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마지막 문장에 이르러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두렵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 자라고 있는 이 생명에 대한 애틋함도 느끼고 있다는 것을. 태윤과의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립니다. 그날은 유난히 별이 많은 밤이었습니다. 대학교 근처 조그만 원룸에서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계획, 돌아온 후의 꿈,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요. 2년만 기다려줘. 돌아와서 전시회도 열고 너랑 함께 작업실도 차릴 거야. 태윤의 눈은 항상 미래를 향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확신에 찬 눈빛이 저를 설레게 했고 동시에 불안하게 했습니다. 8일이라니 너무 멀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요? 태윤의 꿈을 응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첫 경험이었기에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그만큼 진실되고 순수했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는 이 밤이 우리에게 남긴 선물이 몇 개월 후에야 알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태윤은 인천공항으로 떠났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렸고 저는 그 빗소리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매일 연락이 왔습니다. 파리의 풍경, 학교 생활, 그리고 저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하지만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시차도 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쁘겠지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부모님의 사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태윤에게 수십 번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태윤이 휴대폰을 분실했다는 것을, 그리고 새 번호로 연락했지만 제가 이미 연락처를 바꾼 후였다는 것을. 장례를 치르고 난 후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방 한구석에 쌓여 있는 그림 도구들과
캔버스를 보면서도 붓을 들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찾아온 것이 표절 의혹이었습니다. 졸업 작품으로 준비하던 작품이 선배의 것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고 영감을 얻은 적도 없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교수님의 권유로 한 학기 휴학을 결정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라는 뜻이었겠지만 저에게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부모님도 태윤도 그리고 제 꿈마저도 잃은 듯 했습니다. 그 즈음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보현사 템플스테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도피처로 생각했습니다. 복잡한 도시와 사람들을 떠나 조용히 숨을 수 있는 곳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사찰에서의 시간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새벽 예불부터 시작되는 하루, 묵언 수행, 차담 시간, 그리고 저녁 예불까지.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었지만 점차 그 안에서 평온을 찾았습니다. 특히 월정 스님의 법문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고통은 인생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수행의 길입니다. 한 달간의 템플스테이가 끝날 무렵 저는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월정 스님께 제 결심을 말씀드리자 스님은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출가는 세상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세상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한 달 더 사찰에 머물며 준비 기간을 가진 후 마침내 해정이라는 법명을 받고 삭발식을 치렀습니다. 거울에 비친 민머리의 제 모습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태웅과 과거의 기억들을 마음 깊숙이 묻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안에서 자라고 있는 이 생명은 그 모든 기억을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태윤의 아이를 가진 채 수행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세속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그리고 태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임신 5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제 배가 뚜렷하게 불러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숨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찰의 다른 스님들도 알게 되었고 저는 그분들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계율을 어긴 수행자에 대한 실망과 질책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아침 월정 스님께서 저를 별채로 불러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사찰의 다른 비구니 스님들도 모여 계셨습니다. 심장이 떨리고 손에 땀이 났습니다. 마치 재판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혜정아, 내 상황에 대해 다른 스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단다. 우리는 모두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일지 이해해. 월정 스님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이런 자상함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질책을 받는 편이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스님, 저는 계율을 어겼습니다. 수행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차라리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그때 오랫동안 침묵하셨던 원광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혜정아,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어. 자신에 대한 자비도 마찬가지지.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아. 수행자라고 해서
인간의 번뇌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 제가 말을 이을 틈도 없이 성찰 스님께서도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출가 전의 일이잖니. 그리고 지금 내 안에 있는 생명은 소중한 존재야. 그 아이에게도 자비의 마음을 품어야 하지 않을까? 예상치 못한 반응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비난받고 쫓겨날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해와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월정 스님께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혜정아,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는 너를 지지할 거야.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다면 여기서 함께 키울 수도 있어. 사찰 아래 마을에 살면서 종종 올라와 수행을 이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저를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죄책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정말 이런 자비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임신 6개월에 접어들면서 산부인과 정기 검진을 위해 월에 한 번씩 산 아래 도시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월정 스님께서 동행해 주셨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초음파로 아이의 모습을 처음 보았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었을 때 눈물이 흘렀습니다. 축하해요. 건강한 여자아이네요. 의사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딸이라니.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이 아이를 온전히 제 딸로 받아들였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손에 들고 버스를 타고 사찰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같은 길인데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둘이 함께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찰에 돌아와 월정 스님께 초음파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스님께서는 오랫동안 사진을 보시더니 미소 지으셨습니다. 생명이라는 건 참 신비롭구나. 이 작은 존재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까? 그 말씀에 저도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딸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누구를 닮을까요? 태윤을 닮을까요? 아니면 저를 닮을까요? 문득 태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될 사람에게 이 사실을 숨기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그날 밤 오랜만에 컴퓨터를 켜고 태윤의 소식을 찾아보았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태윤은 파리에서 성공적으로 학업을 마치고 작은 전시회도 열었더군요. 몇 개월 전에는 한국으로 돌아와 서울에서 작업실을 차렸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태윤이 한국에 있다니. 만나러 가볼까요? 아니면 메시지를 보낼까요? 아니면 그냥 잊어버릴까요? 갑자기 모든 것이 복잡해졌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태윤이 이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책임을 지려 할까요? 아니면 부인할까요? 그리고 만약 태윤이 아이를 인정하고 함께 키우고 싶다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행자의 길을 포기하고 세속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고민 끝에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태윤님, 저 민서예요.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시나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난 후 밤새 답장을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도 연락처가 바뀌었거나 메시지를 보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은 저를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일주일 후 사찰에 한 남자가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태윤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 제 상상력이 과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일까요? 법당 앞 작은 정원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 제 다리는 무거웠습니다. 코너를 돌아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보는 태윤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성숙해 보였고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심장을 뛰게 하는 그 눈빛은 변함없었습니다. 민서야. 아니, 지금은 혜정 스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태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 불러온 배를 태윤이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태윤과 마주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제 회색 승복을 살짝 흔들었고 그 순간 태윤의 시선이 제 배로 향했습니다. 눈이 커지고 입이 살짝 벌어지는 모습을 보니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상황을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혜정, 아니 민서야. 그것이 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외에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태윤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제 앞에 서더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제 배에 가져갔습니다. 물론 직접 닿지는 않았습니다. 만져봐도 될까?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윤의 따뜻한 손이 제 배에 닿는 순간 마치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순간 아이가 힘차게 발차기를 했습니다. 태윤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고 곧이어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이, 우리 아이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참을 수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윤은 조심스럽게 일어나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왜 진작 연락하지 않았어? 내가 얼마나 널 찾았는지 알아?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연락이 끊겼을 때 미쳐버릴 것 같았어. 돌아와서도 계속 찾았는데. 태윤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태윤도 저를 찾고 있었다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난 출가했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어. 부모님도 잃고, 너도 떠나고, 대학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 제 말에 태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내가 그런 일을 겪을 때 함께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우리의 대화는 월정 스님의 등장으로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스님은 우리를 보시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구나. 차 한잔하며 이야기 나누렴. 저녁 예불 시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으니 스님의 배려에 감사하며 태윤과 함께 사찰 내 작은 다실로 향했습니다. 찻잎에서 우러나오는 은은한 향기 속에서 우리는 지난 3년간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태윤은 파리에서의 생활, 작품 활동, 그리고 저를 찾기 위해 들인 노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파리에서 공부를 마치고 얼마 전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서울에 작은 작업실을 차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제 대학 동기를 만나 제가 출가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절을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보현사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널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 그런데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그것도 우리 아이와 함께. 태윤의 눈에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사고, 대학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출가를 결심하게 된 과정에 대해, 그리고 며칠 전에야 태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도 말했습니다. 메시지? 못 받았는데. 아, 예전 계정을 거의 안 봐서 그랬나 보다. 미안해. 시간이 흐르며 우리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옮겨갔습니다. 태윤은 제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민서야, 아니. 혜정 스님,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 난 너와 우리 아이와 함께 하고 싶어. 하지만 내 선택을 존중할게. 이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수행자로서의 삶과 한 여성으로서 어머니로서의 삶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저에게 맞는 길일까요? 어느 쪽이 아이에게 좋을까요? 시간이 필요해요. 결정하기 전에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어요. 태윤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난 너와 우리 아이를 지지할게. 내가 수행을 계속하길 원한다면 난 정기적으로 찾아와 아이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할게. 내가 세속으로 돌아오고 싶다면 우리 함께 가정을 이룰 수도 있고 전부 내가 결정해. 해가 저물어갈 무렵 태윤은 떠나야 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오겠다는 약속과 함께 그날 밤 저는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두 가지 인생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는 수행자로서의 삶, 다른 하나는 태윤과 함께하는 삶. 어느 쪽이 저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태윤이 다녀간 후 제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새벽 예불 시간에도 공양 시간에도 심지어 명상 중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태윤과의 재회와 앞으로의 결정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보신 월정 스님께서 어느 날 저를 따로 불러주셨습니다. 사찰 뒤편 작은 연못가에서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혜정아, 요즘 많이 혼란스러운 모양이구나.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스님.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수행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세속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아이를 키우며 수행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월정 스님께서는 연못의 물결을 바라보시며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출가라는 것이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세상과 마주하는 것이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니? 수행의 길이 꼭 사찰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란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스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마음의 평화를 찾고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지 특정한 장소나 옷에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세속에서 가정을 이루며 불법을 실천할 수도 있고 여기서 아이를 키우며 수행할 수도 있어.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지. 저는 스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출가를 결심했을 때는
세상의 아픔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것 같았습니다. 제 안에서 자라는 생명, 그리고 저를 여전히 사랑하는 태윤의 존재가 세상과 다시 연결되게 해주었습니다. 스님, 만약 제가 세속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실패한 수행자가 되는 걸까요? 월정 스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수행에는 성공과 실패가 없단다. 단지 다른 길이 있을 뿐이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이 내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너에게 맞는 길이야. 그날 이후 저는 좀 더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약속대로 일주일 후 태윤이 다시 사찰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기를 위한 손뜨개 양말이었습니다. 직접 뜬 건 아니고 집 근처 수공예점에서 샀어. 우리 아기 발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태윤의 수줍은 모습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제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태윤과 함께 사찰 주변을 산책하며 저는 그동안의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수행자로서의 삶과 어머니로서의 삶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선택이 아이에게 최선일지 고민된다는 것을. 태윤은 묵묵히 들어주었고 자신의 생각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난 내가 세속으로 돌아와서 우리 셋이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건 내 욕심일 수도 있어. 내가 여기서 평화를 찾았다면, 그리고 여기서 아이를 키우며 수행하는 것이 내 길이라면 나는 그것도 존중할 거야.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 거니까. 태윤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 태윤은 저녁까지 머물렀고 사찰의 다른 스님들도 태윤을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특히 월정 스님께서는 태윤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화 후 태윤의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태윤이 떠나기 전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윤 씨, 만약 제가 여기서 계속 수행하기로 결정한다면 그래도 자주 와서 아이를 보게 해드릴게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태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매주 올게. 그리고 필요한 것은 뭐든 도와줄게.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도 제공할 거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난 내가 돌아오길 바라고 있을 거야.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우리 집 문은 항상 열려 있을 거야. 태윤이 떠난 후 저는 방으로 돌아와 작은 손뜨개 양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저에게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 수행자로서의 평화로운 삶 아니면 태윤과 함께하는 가족의 삶? 둘 중 어느 것이 저와 아이에게 더 나은 선택일까요? 임신 8개월에 접어들면서 몸이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제는 사찰 내 일상적인 활동조차 쉽지 않았고 다른 스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원광 스님께서는 제게 필요한 영양식을 따로 준비해 주셨고 성찰 스님께서는 임산부를 위한 가벼운 요가를 알려주셨습니다. 모두가 저와 제 뱃속 아이를 위해 배려해 주시는 모습이 감사했습니다.
태우는 약속대로 매주 사찰을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아기용품을, 때로는 제가 좋아했던 책이나 음악을 가져왔습니다. 서로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과거에 서로를 향해 품었던 감정들이 다시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출산이 가까워 오면서 현실적인 문제들도 생각해야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사찰에서 기르는 것이 가능할까요? 영아의 울음소리가 수행자들의 평화를 깨트리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아이가 자라면서 필요한 교육과 사회 활동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런 고민을 월정 스님과 나누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사찰 아래 마을에 작은 집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은 원래 스님들이 요양할 때 사용하던 곳이란다. 지금은 비어 있으니 내가 원한다면 그곳에서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어. 아이가 좀 자라면 다시 사찰로 올라와 수행을 이어갈 수도 있고, 스님의 제안은 현실적이었고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일까요? 태웅과 함께하는 가정은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느 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사찰 마당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작은 병원에서의 출산은 생각보다 순탄했고 태우는 전 과정을 함께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딸에게 보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보현사에서의 시간을 기억하며 그리고 보현보살의 자비로운 마음을 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지금 저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에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산속 사찰의 그것과는 많이 다르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합니다. 태유는 매일 아침 작업실로 출근하기 전에 저와 보현이에게 인사를 하고 갑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항상 작은 선물 하나씩을 들고 돌아옵니다. 때로는 꽃다발, 때로는 과일, 때로는 제가 좋아하는 책. 제가 세속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한 그날 밤 이후 많은 일들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월정 스님께서는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고 환속을 위한 절차를 도와주셨습니다. 대신 한 가지 약속을 받으셨습니다. 혜정아, 아니, 이제 다시 민서로 불러야겠구나. 세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지 말거라. 내 안에 있는 불성을 항상 기억하고 자비의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란다. 환속식은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사찰의 모든 스님들이 모여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3년 동안 함께했던 스님들과의 이별은 아프지만 따뜻했습니다. 이제 제게는 새로운 수행의 길이 열린 것이니까요. 태윤의 도움으로 서울에 정착하게 되었고 출산 전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태윤은 저에게 프로포즈도 했지만 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수행자로 살아온 제게는 모든 것이 너무 급작스러웠으니까요. 태윤은 이해해 주었고 기다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현이가 세상에 나온 날 처음으로 그 작은 생명을 품에 안았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가락, 고요히 감겨있는 눈꺼풀, 그리고 작은 입술의 움직임까지 모든 것이 경이로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찾던 평화였다는 것을. 출산 다음 날 월정 스님께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스님께서는 보현이를 안아보시고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참 복 있는 아이로구나. 이 아이는 전생에 많은 선업을 쌓았을 거야.
두 분이 잘 키워주길 바란다. 스님께서는 떠나시기 전 제게 작은 목걸이를 건네주셨습니다. 작은 나무 구슬로 만든 염주였습니다. 이것은 내가 처음 출가할 때 스승님께 받은 것이란다. 세속에서도 내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게 도와줄 거야. 이제 보현이는 한 달이 되었고 저는 조금씩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가끔은 새벽에 일어나 명상을 하기도 하고 태훈과 함께 주말마다 절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물론 보현사도 자주 방문합니다. 월정 스님과 다른 스님들께서는 항상 저와 보현이를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어제는 태윤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의 작업실 옆에 제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출가 전 미술을 전공했던 저에게 다시 창작할 기회를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서야, 넌 항상 그림을 그릴 때 가장 행복해 보였어. 보현이가 좀 더 잘하면 다시 그림을 그려보는 건 어때? 태윤의 제안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던 시절이 떠올랐고 캔버스 앞에 서 있던 순간들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그때도 일종의 명상이었습니다. 붓을 들고 색을 칠하며 제 마음을 표현하던 그 시간들. 그래, 그렇게 해볼게. 고마워. 오늘 아침 저는 태윤이 준비해준 작은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보현이가 잠든 사이 오랜만에 연필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손이 기억을 되찾아갔습니다. 제가 그린 첫 그림은 보현사의 풍경이었습니다. 산속 사찰,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의 풍경,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평화로운 기억을 그림을 그리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수행자의 옷은 벗었지만 수행의 길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제 수행의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죠. 이제 저는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한 예술가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동반자로서 매일매일 자비와 이해,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윤과 보현이와 함께하는 이 새로운 삶 속에서 저는 또 다른 형태의 깨달음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찰의 고요함 속에서 찾던 평화가 이제는 아이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 속에서 그리고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맑은 오늘, 저는 문득 월정 스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진정한 수행은 마음의 평화를 찾고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지 특정한 장소나 옷에 있는 것이 아니야.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제 자리에서 제 방식으로 수행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꽃이 피는 사찰에서 시작된 여정은 이제 제 마음속에 영원히 꽃 피울 것입니다.